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첫 코너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김홍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시승하고 밖에 다니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차를 좀 타봤습니까? 네, 이번에는 기아의 K9을 타고 왔습니다. K9이면은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럼 한번 어떤 차인지 보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기아가 2018년에 2세대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K9을 선보입니다. 기아의 새 로고를 적용한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사양으로 중무장한 말 그대로 기아를 대표하는 최상위급 대형 세단입니다. 외부는 웅장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2018년형 대비 전장이 20mm 길어졌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우드 소재, 나파 가죽, 금속이 조화를 이루며 센터 페시아 중앙에 장착된 아날로그 시계가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아차들은 다이얼식 기어를 장착한 추세인데 반해 플래그십 세단인 더 뉴 K9은 기어 노브를 장착하고 그 아래 다이얼식의 필기인식 컨트롤러를 장착했습니다. 필기인식 컨트롤러를 통해 내비게이션의 확대 및 축소를 편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으로 글씨를 써 목적지 입력도 가능합니다. 또 안전 및 편안한 승차감을 돕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차량의 전방에 어떤 주행 상황이 있는지를 감지하고 감지된 상황으로부터 차량의 속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그 목표 속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변속기 기어단을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스마트 등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지만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스마트 모드에서만 작동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속도 및 내비게이션을 표시하는 걸 넘어 좌우 경고 표시와 함께 경고음을 띄우며 130km 이상 주행 시 운전자에게 긴장을 하라는 듯 시트의 허리 부분을 조여줍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깜빡이를 켜고 이동하면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동하려 하면 핸들을 누군가 붙잡는 것 같은 경고성 제동이 확실히 느껴지는 등 다양한 첨단 기능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더 뉴 K9의 기본 모델 가격은 5,700만 원으로 풀옵션 시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중반대로 올라가지만 같은 차급인 제네시스 G90가 7,9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2천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기아는 더 뉴 K9을 내놓으며 기존 5.0 가솔린 모델을 없애고 3.8 가솔린과 3.3 터보 가솔린 2개 모델로만 판매합니다. 트림 체계도 2개로 단순화하는 등 가성비 전략으로 승부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기아의 기함, 더 뉴 K9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K9은 뒷자리 승차감이 되게 좋은 회장님 차라는 인식이 많은데 실제로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널찍한 2열 시트 중간에 위치한 콘솔 박스에서 시트 조절, 음악, 에어컨뿐만 아니라 썬루프 등도 전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 새로 장착한 뒷좌석 듀얼 터치 스크린은 날씨, DMB, 라디오 등 각종 인포테인먼트는 물론 골프장 검색 정보까지 전달합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뒤에서 입력할 수도 있는 등 운전 빼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끔 설계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K9 아주 덩치도 크고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자, 이 차 안에 K9 안에 세계 최초로 한번 봐야겠어요. 저도 이게 보니까 PGS 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그죠? 네. 요게 뭡니까, 이게? 네, 기아는 더 뉴 K9에 적용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차량의 구동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측형 구동 기술은 변속 제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출시될 자율주행차 및 전동화 차량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K9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죠? 네네. 그 비싼 그 세단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격은 이야기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네, 동급 세단으로 하면 이제 제네시스의 G90가 있는데요. 네. 그 G90 대비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입차들하고도 경쟁하기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네. ESG 경영 이제 기업들이 꼭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 롯데에서도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롯데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강화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그린 소재, 자원 선순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 경영 확립 등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사업 자체를 ESG 특성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그린 소재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매출을 지난해 1조 2천억 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알미늄은 알루미늄밥, 약품식품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2차 전지용 소재 및 친환경 포장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는 식품업계 최초로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선언하며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전체 전기차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16개 카테고리의 포장재를 교체하는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SG의 중심축인 주주가치 제고, 투명 경영,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규모 3천억 원 이상 계열사의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 1조 원 이상 계열사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장기적인 성과 지표를 도입해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는 지난 16년부터 환경, 공정거래, 사회공헌 등 비재무적 항목을 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율 및 계열사별로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ESG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점은 6월 30일과 7월 1일로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우리 취재한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롯데는 그룹사 아니겠습니까? 계열사별로도 열심히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계열사별로도 ESG 강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국내 3대 생산기지에서 저탄소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공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질을 그대로 생산을 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롯데호텔은 일회용 호텔용품을 없애고 대용량 용기로 대체를 했고 롯데칠성 음료 등 식품사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패키징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롯데슈퍼는 친환경식의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16대를 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준비된 이야기는 아닌데 박 기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롯데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다른 데는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전화를 돌려봐도 이제 뭐 신설 구상 중이다 아니면 신설되려고 한다 이런 수준이었다면 롯데 같은 경우 이미 지난달에 ESG 팀을 구성을 완료를 했고요. 거기다가 각 계열사별로 이미 실행에 옮기면서 오늘 이제 그 VCM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1일에 VCM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VCM 사장단 회의에서 상반기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략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주 운정 3지구가 일단 교통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 분양 현장에 김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3택지 개발지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대우건설 2,494가구, 중흥건설 1,200가구, 제일건설 1,152가구, 우미건설 846가구 등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3단지에 9,38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고 인근의 운정 신도시 집값 역시 오르고 있는 점도 호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운정 신도시 한 아파트 74m 제곱은 지난달 6억 4천만 원,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최근 LH 투기 사건 등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이 발목 잡히면서 다시 2기 신도시가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특별한 교통 호재로 운정 3지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GTX-A 노선 개통 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대,
삼성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호선 연장 계획 추진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24년 전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인근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더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여러 장점을 지닌 운정 3지구 내에서도 특히 관심이 쏠리는 지구는 단지 바로 앞에 공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9블록과 11블록 두 곳입니다. 이른바 공세권과 학세권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블록 단지 남측에는 역사공원이, 11블록 단지 남측에는 문화공원, 남서측에는 체육공원이 들어선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두 개 단지 모두 40%대의 높은 조경률로 구성되어 쾌적성을 높여드렸으며 물비던, 속림원, 청림원 등 각 테마공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힐링라이프 또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내부는 포베이 구조와 우물천장 구조 등을 적용해 개방감을 살렸으며 여러 특화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은 특화 설계된 창문인데요. 일반 유리보다 두꺼운 로이 복층 유리로 마감돼 자외선 차단과 소음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전용 면적별로 개별 옵션을 두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단지가 여러 교통 호재로 GTX 역세권 단지의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ESG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바로 ESG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팍스경제TV에서는 ESG 특집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직접 따서 그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보령제약에 우리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민재 상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도 봤죠. 우리 강사분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다 맞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SG와 관련해서 각 기업별로도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ESG 경영 트렌드에 대해서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ESG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2003년부터 이제 나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떤 그 외부의 환경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인 어떤 회사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기업의 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트렌드인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이제 경영자분들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니고 해야 되는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지배구조연구원에서 회사별로 이제 평가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쭉 나온 거 보면서 솔직히 저는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쭉 뜯어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르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정말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 ESG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떤 식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그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저희가 2월 달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좀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정식 조직으로 이제 발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ESG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과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들이고요. 저도 봤죠. 네, 저도 봤고
봤는데 일단 이제 강의 형태다 보니까 조금 뭐 딱딱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강사분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다 맞았습니다. 네. 이제 요걸 또 다음 단계로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그걸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는 대면적으로 얘기할 때 약간의 뭐 썰은 풀 수 있을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제 아는 체 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요거에서 좀 더 심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내 업무에서 어떻게 ESG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건지, 이제 사실 참전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 남은 게 지금 과제라고 봅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재무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 있었고, 또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것들이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뭐 재무적으로 얼마 정도의 매출과 또 마케팅 여력을 갖고 있고 이익을 얼마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갑질이라든지 뭐 어떤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기업에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재무적인 성과와는 관계없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시작을 한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ESG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에 초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거라고 좀 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러닝을 방송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약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계 전체도 ESG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저희가 만든 콘텐츠 자체가 나름대로 노력을 들어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희 산업계 전체의 ESG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농협은행도 ESG 경영에 팔을 걷는 모습입니다. 녹색 금융을 확대해 ESG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농협은행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은행들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국제 수준에 맞는 어떤 은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금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을 선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ESG를 실천하는 기업한테는 우대를, 그리고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금융을 제한하는 그러한 상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기관이다 보니까 농업 금융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는 최근의 어떤 스마트 팜의 주력으로 지금 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도적인 ESG 어떤 경영 기반을 위해서 어떤 ESG 특화 상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H 농식품 그린 성장론과 친환경 기업 우대론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출시를 해서 시장에서 지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협은행에 계실 적에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시면서 제가 맡고 있는 녹색금융 사업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금융지주 부임하신 이후에는 ESG 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하셨고, 이사회 내에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현재 소통을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SG 전용 여신 상품을 일단 이제 출시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보다 먼저 ESG 경영을 접목한 여신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ESG 경영에 대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요. 글로벌 수준의 또 ESG 경영 활동을 위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가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ISO 14001을 가입했고 올해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그다음에 UN EPFI라고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인데요. 거기 가입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은행으로서 현재 지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어떤 그린 뉴딜 사업 어떤 그런 거랑 맞물려서 정부와 지자체랑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파트너라고 할까요? 거기에 같이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은행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ESG 경영 전략 수립, 중장기 로드맵 수립, ESG 관련 신상품 개발, 그다음에 ESG 추진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탄소 포인트제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만 하더라도 저희 농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0.1%의 금리 우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여신 상품에만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혹은 환전을 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연간 평균 잔액의 0.01%를 농협이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 농촌 발전 및 사회 공헌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대외 내외적으로 ESG 선도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가장 일단 우선적이라 하겠습니다. NH 농식품 그린 성장론과 친환경 기업 우대론을 통해서 ESG 실천 기업한테는 많은 우대를 제공해서 녹색 금융 부분을 좀 더 증대하고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부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녹색 부문의 어떤 그 금융 지원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게 이번에 지금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농협은행 하면 ESG 경영 전문은행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재계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기업들의 날씨는 대체로 맑았습니다. 우선 LG전자는 맑음입니다. LG전자와 글로벌 전장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설립한 합작사인 LG마그나의 출범 소식 때문입니다. LG그룹은 지난 2018년 구광모 회장이 공식 취임한 뒤 로봇과 인공지능, 전장 사업을 그룹의 3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범한 LG마그나 역시 그간 노력의 값진 결실로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SK그룹 보시겠습니다. SK그룹도 화창합니다. 바로 SK리츠 때문인데요. SK리츠는 SK그룹의 지주사 겸 투자 전문 회사인 SK의 자회사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코스피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장 전 투자 유치에서 흥행을 거두면서 시장 입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글로벌 리츠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SK리츠가 이번 상장을 발판 삼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쌍용차 보시겠습니다. 쌍용차도 흐린 뒤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공식적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 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쌍용차는 다음 달 30일까지 인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사를 받은 뒤 예비실사를 거쳐 8월 중순께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본실사와 투자계약 등의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올해까지 새 주인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노조와 무급휴직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마련하고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회생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계기상도였습니다. 네, 다음 주 경제 이슈 짚어보는 다이슈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4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 기자, 우리 대우건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새 주인 찾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건설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가격으로 새 주인을 맞을 계획인데요. 다음 주쯤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의 이 매각에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이 DS네트웍스와 입하전으로 진행된 이번 본입찰에서 2조 3천억 원을 써내면서 대우건설 인수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인수에 성공하면 중흥건설은 단숨에 시공 능력 5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BGN머니를 마칩니다. 네,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